자, 이번 시간엔 글과 생각의 2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제3강 빗대어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강은 빗대어 쓰기의 방식과 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빗대어 쓰기 방식과 논리 27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27페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도자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도자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도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도둑의 아들. 도둑할 때 도자고 요 자자가 이제 아들 자자거든요. 도자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이 강희맹은 30페이지를 먼저 좀 볼게요. 이제 글쓴이 소개해서 이제 조선 정계 문신이고 본관은 진주 뭐 이런 것까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그리고 거기 이제 관광문인은 하나 좀 알아두세요. 네 번째 줄에 관광문인. 그러니까 관에 해당되는 문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농요를 이제 채집했고 뭐 농민들과 관련이 있다. 그런 거. 31쪽을 보시면 설이죠. 경전의 뜻에 부연해서 작자의 뜻을 서술하는 문체로 일반적으로 우원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31쪽의 둘째 줄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표현하기. 그걸 우원이라고 합니다. 돌려서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걸 우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과 직서의 설로 나뉜다. 우원의 설은 어떤 일에 빗대어 나오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말하는 방식이다. 직서는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우원의 설은 전반부의 허구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후반부의 전반부에 설정한 상황으로부터 유출된 결론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힌다. 그래서 도둑부자 이야기를 박진감 있게 서술한 후 하다못해 세상에서 나쁜 짓이라도 손가락질하는 도둑질도 터득하면 특별한 경지에 이른다.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이 이 글의 주지다. 주지라는 것은 이제 주요한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지란 말을 써놨죠. 주지라는 것은 주요한 생각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쪽으로 다시 와서 도자설. 자, 이건 내용 되게 쉽죠. 어떤 백성 가운데 보세요. 도둑질을 업으로 삼은 자가 있었는데 그 자식에게 기술을 다 가르쳤더니 도둑의 아들 역시 재주를 자부해요. 그래서 이제 뛰어나다고 여겼죠. 도둑질할 때마다 도둑의 아들은 먼저 들어가요.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들어갔다 나중에 나온다는 건 위험을 이제 자기가 감수를 하는 거죠. 가벼운 것은 버리고 무거운 걸 취하고 귀는 먼 데 있는 것까지 들을 수 있어요. 눈은 어두운 곳을 살피고 도둑들에게 기려져요. 그러니까 추앙받았다는 거죠. 아비에게 자랑을 했죠. 아버지의 기술과 조금도 틀림이 없고 강하고 씩씩하면 아버지보다 나으니 이대로라면 어찌 이루지 못함을 걱정하겠습니까? 도둑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지혜는 배워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모자라고 자득을 해야 여유가 있는 법인데 너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자, 자득이라고 나왔죠. 스스로 얻는다는 거예요. 자득. 이건 한자로 좀 써놓으세요. 이 자득이죠. 그래서 도둑이 자식이 말하기를 도적의 돈은 재물을 얻는 것으로 공을 삼는데 저는 아버지보다 공이 항상 배가 되고 더욱이 제 나이가 젊으니 아버지의 나이가 되면 마땅히 특별한 수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도둑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 나의 기술을 그대로 행하면 격ገብ의 성을 들어갈 수 있고 넘겨보세요.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차질이 생기게 되면 화가 뒤따른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찾아내거나 임기응변하고 막힘이 없으려면 자득한 것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너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도둑의 아들은 들은 척도 안 했죠. 다음 날 그 아들과 함께 부잣집을 갔죠. 그런데 이제 보장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이 보자가 보배 보자거든요. 장이라는 것은 이제 감춰진 곳, 그러니까 보물들이 있는 어떤 그 감춰져 있는 곳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보물을 챙기고 있는데 도둑은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고 요란하게 주인으로 하여금 듣게 했죠. 주인 집에서 도둑을 쫓다가 돌아와 보니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 주인은 안으로 들어갔죠. 도둑의 아들은 보장 속에 남아있어 빠져나올 계책이 없었죠. 손톱으로 긁어 쥐가 갉아먹는 소리를 내니까 쥐가 보장 속에 물건을 갉아먹고 있으니 내쫓지 않을 수 없다. 등불을 켜고 자물쇠를 열어보려고 할 때 빠져나갔죠. 그래서 주인 집 사람들이 함께 쫓으니 도둑의 아들은 공공하에 벗어날 수 없겠다 싶어 뭇가를 돌면서 이제 물에 돌을 던져요. 쫓던 사람이 말하기를 도둑이 물속에 뛰어들었다. 가로마가 찾으니 도둑의 아들이 이 틈을 타서 빠져나와 원망에 말하기를 짐승도 새끼를 보호하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마땅히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무릇 사람의 기술은 남에게 배운 것은 분수관계 있지만 자기 마음에서 얻은 것은 응용이 끝이 없다. 곤궁하고 답답한 것 거기다 붙였어요. 이 곤궁하고 답답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곤궁하고 답답한 이게 바로 시련이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이나 고난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사람의 뜻을 심성을 단련케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면서 이제 네가 이제 정말 자세한 내용을 잘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9쪽으로 이제 다시 보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네가 스스로 지혜를 터득하면 너도 높은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지만 높은 경지에 이른다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봉설이라는 게 32쪽에 나오는데 32쪽을 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이 밀봉설은 거기 그 이첨이 지었어요. 33쪽에 보시면 이첨이 이제 지었는데 1345년에서 1405년이죠. 조선 초의 문신이고 본관은 신평이고요. 자는 증숙이고 호는 쌍매당이죠. 그래서 이제 뭐 벼슬도 지냈고 특히 이제 가전이라는 거 거기 네 번째 줄에 가전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가전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거예요. 이게 좀 필기가 또 잘 안 되네요. 이거를 그냥 말로 이야기할게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의인화. 이게 가전이에요. 가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거. 그래서 저생전이라고 하는 것의 작가로도 알려졌죠. 종이를 의인화한 거죠. 저생전. 자, 밑에 해제를 보세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 꿀벌과 왕벌에 대해서 빗대어 썼고 이 글에서 넘겨보세요. 이 작자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임금과 신하의 의다.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양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꿀벌도 왕벌에 대한 의가 있어 왕벌이 자신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를 따라 죽는데 하물며 신하가 임금에게 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찮은 것을 들어서 대단한 것을 이제 강조하거나 미물의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벌과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물 성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가 말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뭘 움직이다가 잘못 건드렸나 봐요. 이 필기구를. 인물 성동은 사람과 사람과 사물, 사람과 동물이 성품이 같다. 그걸 인물 성동이라고 그래요. 인물 성동이라고 필기해 보세요. 사람과 동물의 성품이 같다는 건데 결국은 벌 이꼴 사람. 벌은 사람이라는 거죠. 벌과 사람이 같다. 그리고 왕벌 이꼴 임금 이렇게 써보세요. 왕벌 이꼴 임금. 그다음에 꿀벌 이꼴 신하. 다시요. 왕벌 이꼴 뭐라고요? 임금. 필기하세요. 꿀벌 이꼴을 신하죠. 그래서 그 32쪽에 보면 이제 이런 말 나오죠. 사람과 물건은 똑같이 하늘이 내린 본성을 가졌다. 사람은 이제 물건이 뭐 이렇게 나오죠. 쭉 하다가 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그 두 번째 달라고 보세요. 밀양 사람 가운데 꿀벌을 기르는 자가 있었다. 못벌보다 이 밀양은요. 이건 잠깐 설명을 하면 이게 은밀한 햇빛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미르 플러스 양이에요. 미르 플러스 양인데 미르라는 거는 용을 가리켜요. 용. 그다음에 양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뛰노는 땅이라는 건데 결국 밀양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가야 지역의 옛 명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벌을 기른 자가 있었고 묵벌보다 특히 큰 놈이 왕벌인데 주인은 그걸 몰랐다. 어느 날 왕벌이 밖에 나갔다가 제 집으로 날아들어가는 걸 보고 다른 종류의 벌이 꿀벌 해치려는 줄 알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묵벌들이 모두 왕벌의 주위에서 죽었죠. 주인이 이걸 보고 눈물 흘렸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꿀벌은 무지한 벌레다. 그들이 왕벌에게 덕을 보는 것이라고는 따라다니면서 날아다니면 집을 정해서 같은 집에 꿀을 만들 뿐인데 죽음으로 은혜를 갚는다. 하물며 신하는 임금과 한 몸이 되어 하늘이 주는 자리를 누리고 함께 하늘의 복록을 먹으며 좋은 일, 굳은 일을 함께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동물과 이제 뭡니까 사람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원이라고 써보세요. 33쪽에 우원은 땡땡 도둑, 콤마 벌. 그다음에 화살표 하시고요. 속성, 특징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우원,
우원이라고 쓰시고 땡땡, 도둑, 콤마 벌, 화살표, 속성, 콤마 특징. 그러니까 우원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 도자설은 도둑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스스로 터득하는 지식을 이야기한 거고, 이 벌은 이 벌을 통해서 임금과 신하의 어떤 의리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4쪽에 대소설 심의군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큰 뱀과 작은 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써놓으세요. 큰 뱀. 큰 뱀은 큰 도둑이에요. 큰 도둑. 큰 도둑. 고관이고 작은 뱀은 좀도둑. 좀도둑이니까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큰 뱀은 큰 도둑, 고관, 높은 관리, 작은 뱀은 뭐라고요? 좀도둑, 백성. 이렇게 필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34쪽에 보면 이제 심의군이 인간 세상의 비정함, 큰 잘못을 저지른 자는 크게 처벌받지 않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자가 처벌받는 세태를 크고 작은 뱀에 빗대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이 빗대어 쓰기에서 이 도자설과 이 밀봉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